초점을 두고 감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 삼성그룹 사장단을 불러 모아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국내 한 사업장에서 주요 전자부품 계열 사장단 및 최고 경영진들과 비상경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긴장은 하되 두려워 말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한 단계 더 도약한 미래를 맞이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내일 자정 무렵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현재 일본 시코쿠 남쪽 해상에서 시속 24km의 속도로 서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 일본 규슈를 거쳐 내일 자정 무렵에는 여수와 통영 사이의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남부 내륙과 충청 내륙, 강원도를 통과해 모레 밤에는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모레까지 영남지방과 충북, 강원도에는 50에서 150, 해안 지역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폭염특보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오늘 경기 지역의 수온주가 기상관측일에 최고 온도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40도를 넘겼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57분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에 설치된 무인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40.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름 수도권에서 무인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40도를 넘긴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경문,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9개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취소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등 지정 취소 결정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며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통지하면서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경문고를 제외한 8개 자사고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뒤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새 전국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내일도 오늘만큼의 폭염이 이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8월 1일 YTN의 더 뉴스. 지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 청구권까지도 다 해결됐다고 보시나요? 답변하는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 개인 청구권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황하는 앵커. 제가 진행자로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여야 의원들 출연하셔서 개인 청구권 부분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고 말씀하신 분은 저희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서 송 의원님이 처음이거든요. 역사적 진실은 무엇인가? 2005년 1월 17일 KBS 뉴스9. 40여 년 만에 공개된 외교 문서에서 한일 협상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개인의 피해 보상을 막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애초 일본 정부는 개별 보상을 제시했으나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정부가 63년 6차 회담에서 징용, 징병 피해자 103만여 명에 대해 모두 3억 6,4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일본에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1963년 박정희 정부 생존자는 200달러, 사망자는 1,650달러, 부상자는 2,000달러 등 1인당 피해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도 당시 개별 보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드러난 외교 문서. 여기엔 일본 역시 개인 배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담겼고 1961년 이케다 당시 수상은 일본인과 똑같이 배상할 용의가 있고 연금, 우편저금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끝내 이명박 정부 당시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던 손해배상 청구 시효에 대해 1965년 한일 정부 간 체결한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내심 일본 편을 들어주려 했었고 2012년 7월 우리 정부는 최근 개인 청구권 문제를 놓고 내부적인 경로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개인들이 받을 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013년 11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2005년도부터 사실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군요. 참여정부 때부터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는 게 우리 정부 입장. 박근혜 정부도 같은 입장. SBS 보도. 2013년 11월 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 법리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1995년부터 우리 정부는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살아있다는 해석을 분명히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개인 청구권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원석 의원, 그렇다면 뭘 잘 모르고 말씀하신 셈인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한마디. 일본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바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KBS 1라디오. 네, 독도에서는 102.5MHz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독도에서 잡히는 라디오 방송은 이 KBS 1라디오입니다. KBS 포항방송국 1라디오를 통해서 독도에서 102.5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더 후의 후하유로 함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3351번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 힘들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온 국민이 단합해서 이번에 꼭 경제전쟁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후손에게 자긍심과 대한민국의 우월함, 자신감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 여기 토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뭐 어느 다른 나라의 우월함, 이거보다는 평화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 해봅니다. 우리 3351번님의 의견에 덧붙여봤습니다. 2123번 쓰시는 분, 김용민 씨가 파이트 리스트를 파이트 리스트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아닙니다. 전 배운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예, 저 중학교 2학년 때 파이트는 F 발음하라고 그래서 파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건데 제가 중학교 잘못 나온 겁니까? 예, 좋은 학교였어요. 동마중학교라고. 네, 왕십리역 바로 앞에. 예, 선생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었고, 예, 파이트 리스트. 파이트가 아닙니다. 파이트 리스트라고 여러분들께 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트로 들으셨다고요. 예, 진짜 파이트 한번 싸워보자는 리스트네요. 그런 뜻 아니었습니다. 예. 자, 7448번 쓰시는 분, 평소 일본에 대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생각이었어요. 일본 여행도 가고 일본 제품도 쓰면서 독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같은 경우엔 애국심을 발휘하고, 하지만 이젠 조금 불편해도 일본 제품 노노, 일본 여행 노노,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일본은 노노하겠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력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일본은 아베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또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 소중하게 잘 받았습니다. 영화 예매권 선물 준비했는데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영화 김복동 제작에 참여한 미디어 몽구 김정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말씀 중에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네, 평화운동 가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서 일본군의 만행을 전생에 걸쳐서 고발하신 김복동 할머니. 세상을 떠나셨는데,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투쟁했던 27년 동안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했습니다. 김복동. 한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 일본의 도발이 빈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 김복동 할머니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주의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나 콩 메시지 앞에 영화 이렇게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일 5분을 추첨해서 영화 김복동 예매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특별 감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한 일과 책임 회피 등 기강회의에 역점을 두고 감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오늘 일본 의회와 아베 내각에 보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일 확정된 추가 경정 예산 5조 8,269억 원 가운데 75%를 다음 달 안에 풀기로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중 무역전쟁 확전으로 내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보다 0.2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오늘 전망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평화적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미가 오늘부터 사실상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수 연습 방식의 연합 위기관리 연습을 시작으로 보름가량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세계 질서들.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나라는요, 우리가 이제 시민혁명의 발상지로 유명하죠. 그리고 수도는 파리고요. 네. 에펠탑이 거기 있죠. 나라 이름 맞추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자어로는 이제 한동안 불란서라고 불렸던 그렇죠. 나라. 예. 불가리아라고 보내시는 분이 있을지 한번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모두 뭐 정답 아시겠죠? 네. 자, 세 글자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미국의 세계 질서. 2차 세계대전의 최대 승전국은 미국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세계 질서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게 역사로 보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이 만든 이 세계 질서의 첫 번째가 중요한 포인트가 네. 식민지를 없앤답니다. 식민지를 없앤다. 네. 이게 지금 우리 근대 역사를 보면 식민지가 없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식민지를 착취하는 게 기본적인 세상의 질서였죠. 강대국이, 제국이 식민지를 차지하는 게. 근데 미국은 그 식민지를 없앤다라는 원칙을 정합니다. 미국에게 식민지가 없진 않았어요. 없진 않았죠. 필리핀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그렇죠. 예. 근데 본인들의 식민지도 해방을 시킨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제국들이 식민지를 해방시킨다. 이게 미국이 이제 만든 첫 번째 질서입니다. 근데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싫어하겠죠. 처칠이 어마어마한 그 식민 지배 국가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처칠이나 드골 같은 국가주의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데. 그런데 뭐 2차 세계대전이 영국과 프랑스가 사실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렇죠. 독일한테 두 국가가 이겼다고 볼 수는 없죠. 미국이 이긴 거죠. 그러면은 소련은 승전국입니까? 아니면은 승전 보조국입니까? 승전국이라고 봐야죠. 승전국. 그러니까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얘기할 때 우리는 미국 중심으로 보는데 전쟁 사망자나 그리고 전투의 규모로 봤을 때 독일하고 소련의 전선이 훨씬 더 2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전선이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질 않았죠.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전투도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런 걸 뽑아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미국이 이제 뭐 소련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원조를 받았고 같은 동맹국으로서.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대해서 별로 이제 다들 이해가 없었죠. 미국이 최우선 승전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 식민지를 폐지하는 거에 이게 또 영국과 프랑스가 반대합니다. 식민지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독립시켜주면 혼란이 벌어진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신탁통치 제도입니다. 신탁통치. 그래서 197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지구상에서 식민지를 전부 해방시킨다. 그게 목표죠. 당장 이렇게 독립시키기는 그렇고 단계적으로 이제 해방시켜준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패전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바로 해방될 수가 있었던 거고 식민지의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들은 신탁통치 기간을 거의 다 거치게 되죠. 자, 이제 미국의 질서는 일단 식민지 없는 세상을 바탕으로 세워지는데 이게 중요한 건요. 그 전에는 식민지를 지배하면 시장과 자원을 어느 한국이 독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나라에 대해서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한다. 네. 자유무역이 이때부터 사실상 그렇죠. 이제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거군요. 네. 그 나라의 자원을 어떤 특정 국가가 독점하는 식민 본국이 식민지의 자원과 시장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한테 개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식민지를 없애고 모든 나라에 대해서 개방한다. 시장을 개방한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가 이런 겁니다. 어찌 보면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본을 받아주고 시장을 개방하고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강대국이 직접 지배하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을 들이면은 사실은 본국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사실 왜 지배하려 하겠어요? 피지배
국가의 자원과 인력을 네. 마음대로 갖다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통해서 굳이 네. 식민 통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자원을 원활하게 네. 수급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모든 나라를 다 해방시키는 그런 구조. 그 미명이잖아요. 사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맞습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식민지를 없애고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칙은 개방을 한다라는 원칙을 만들고 이제 그거로 만든 질서가 가트죠.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 근데 우리가 관세하면요. 네. 중국이 미국 대비 물건을 싸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생활 여건도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도 훨씬 더 열악하고 노동 시간도 길고 노동 강도도 세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싼 물건을 만드는 건데 그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관세를 먹임으로써 네. 그 어떤 국가가 어떤 국가에 대해 상품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 걸 다 뭉개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무역이 안 되는 거죠. 자유무역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어긋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그런 식의 어떤 나라가 상품의 경쟁력이 우위에 선 거는 인정을 하고 사줘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관세로 그거를 뭉개버리는 건 자유무역에 반하는 행동인데 지금 그게 전 세계에 횡행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만들어놓은 이 45년 이후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는 건가요? 시간이 많진 않네요. 네, 그렇죠. 지금 할 얘기는 많은데,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질서라는 건 자유무역을 만들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죠. 해양 교통로입니다. 네. 그 전에는 영국하고 뭐 여러 나라가 해양 전력을 해군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만이 거의 미국의 해군이 압도적인 해군을 가지게 되죠. 그 어떤 나라도 비견할 수 없는. 네. 그리고 미국이 달러화 결제를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세계 결제 화폐로서의 달러 중심의 달러 기축 통화 질서와 해양 교통로 확보와 자유무역 질서와 그리고 또 하나의 질서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지. 이 네 개의 체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 이게 미국의 1945년 이후에 미국이 만들어놓은 세계 질서죠. 한마디로 자기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으로 그 자리를 굳히기 위한 그런 질서라 하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호르무즈가 되면서 자유항행도 문제가 생기죠. 북한이 핵무기 만들면서 그 핵무기 확산 방지 그것도 깨지고 있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관세를 먹이면서 그 가트 체제의 근간을 흔들죠.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요. 미국의 무력 독점, 뭐 이걸 상징하는 세계의 축,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요즘이네요. 그렇죠. 혹자는 그럽니다. 웰컴 투 더 정글이라고. 공산주의가 90년대 초반에 무너지면서 이제 뭐 세계 유일의 최강대국 시대, 원톱 시대가 열리는 줄 알았는데 또 그 시대도 오래 가지 않네요. 대혼돈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만든 세계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였죠. 예. 자, 6627번 쓰시는 분 정답 지단국. 이거. 예. 지단국. 지단의 나라긴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6251번 쓰시는 분 봉주르. 네. 자, 그리고 9218 와칸다. 네, 그리고 3923번 쓰시는 분 블랑카. 예. 자, 2123번 쓰시는 분 정답 프랑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인가요? 아니면 조폭 두목인가요? 아니면 지구라는 가족의 큰형님, 큰언니인가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제국주의 국가인가요? 우리 유재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 네 개가 다 세계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네 개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다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주로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요? 예. 뭐 그냥 가장 센 나라 패권 국가죠. 네, 알겠습니다. 자, 0245번 쓰시는 분 정답 프랑스. 김용민 라이브 퇴근길 필수템 요즘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미국이 되고 싶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프랑스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아세안 10개 나라와 한중일 3개 나라가 함께했던 회의 결과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요.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 오늘도 모셨습니다. 홍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박사님이 또 이렇게 청취해 주신 덕에 저희 청취율이 올랐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홍 박사님 덕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자, 홍 박사님.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뺀 직후 열렸던 회의인데요. 회의 분위기는 어땠다? 뭐 이렇게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예, 아시안 지역안보 포럼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아세안하고 한중일 포함해서 총 27개 나라가 참석하고요. 네. 여기서는 단순히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만 한 게 아니라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10개국하고 한중일, 그다음에 뭐 한미 레이도 열렸고, 그다음에 맥콩강 그 외무장관회 한맥콩강 외무장관회의도 있고 다양한 회담들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뭐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 아주 뭐 다자 외교가 이 휴가철에 활발하게 열렸는데 네네. 강경화 장관이 이제 일본의 부당한 이 불법적인 그 무역 보복 조치 정치 문제를 무역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아세안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일본의 반세계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아, 일본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인심을 많이 잃었죠? 그렇죠. 물론 근데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무역도 많고 뭐 그렇긴 한데 모디 얘기하고 하지만 이번에 하는 행동들이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 무역으로 지금 막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자유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이런 보호무역 그것도 부당한 이유로 정치 문제, 사법 문제를 보복 행위로 이 무역의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들을 표명했는데 특히 싱가포르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싱가포르나 아세안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지 몰랐다. 이번에 보니까 한국을 제외했던데 한국을 제외할 게 아니라 오히려 싱가포르나 아세안 국가들을 여기다 오히려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허를 찔린 거죠. 예. 지금 자유무역이 세계적인 대세인데 어떻게 일본은 역행하느냐. 또 불과 얼마 전에 G20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이 세계 최고다. 우리가 거기 앞장선다 그래놓고 바로 뒤돌아서서 보호무역의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뜻을 표명했고요. 우리나라의 에리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RCEP이라고 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였죠. 이건 관세를 없애자는 거거든요. 아예. 근데 일본도 가담하고 있는데 여기 가담한다 그래놓고 왜 원칙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왕이 위주장관도 결국은 중국도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니라 우리 편에 서서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일본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아시아 국가가 자유무역 덕을 많이 보는데 말이죠. 이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일본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또 그 앞으로 일본 같이 신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하고 어떻게 교역하느냐 이런 불만을 또 쏟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결과가 이제 ARF 2장 성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안 플러스 3 한중일 여기에 의장 성명이 있고 한메콩 외무장관 의장 성명이 있는데 여기 다 같이 자유무역에 지금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 시장의 개방성에 대한 우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 이게 작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이걸 꼬집어서 일본은 반성해라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자유무역 질서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함으로써 일본에게 그 역구를 치는 거죠. 그래요. 이제 자유무역하라. 이런 그 선언들이 들어간 거는 아무래도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네요. 메이지 강님이 보호무역이 아니고 자해무역을 한 것이다. 일본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지소미아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뭐 이렇다 할 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의 강권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 사실상 이제 탄핵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미국의 강권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지소미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은 무슨 맥락인 건지 무슨 의도인 건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은 그 아베가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네. 점차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기네도 손해고 그리고 이 국제무역질서에 있어서 일본이 이렇게 세방노는 행동이 결국은 미국에까지 이제 국익에 손해가 가져오고 이번에 이제 지소미아 같은 거는 3년 전 11월 달에 한 달 동안 미국이 집중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일본과 함께 가장 바란 건 미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발해서 결국은 군사보호협정 맺었는데 이게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건데 교환하는 정보는 다른 나라에 누설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휴민트 정보가 일본이 주는 사진도 희미한 위성정보 사진 이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고요. 아무래도요. 대부분의 정보는 미국이 다 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럴 때는 조금은 유용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는 정보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자칫 미국이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칫하다가 한미 관계가 나빠지니까 우리는 유지하고 싶은데 24일 날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실히 유지하고 싶은데 일본이 이 군사 정보 같이 이 소중한 거를 이게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나라한테 이걸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미국한테 얘기를 하면 미국이 자기네가 더 이 협정이 소중하니까 일본한테 이거 잘못 오기 부리다가 완전히 한미일 공조 다 깨지고 산통 다 깨진다. 그렇게 나설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국이 이 침묵을 유지한 거는 일본이 나름대로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을 많이 뿌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도 같은데 말이죠. 자, 그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이건 한미 동맹을 해치고 안보 문제를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에 한마디로 악영향만 미치는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홍 박사님은 동의하세요? 아유, 동의 안 하죠. 동의 안 하신다. 3년 전에도 반대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더 소중한 걸 준다는 거, 그러니까 그 교환의 불평등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의 우호 관계가 중요한데 이거 체결함으로써 중국하고 완전히 적대 관계로 오고 더군다나 사드까지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일 보호협정 자꾸 하라고 하는 거는 사드 해제를 이 본격적으로 동북아에서 운영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드하고 합쳐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우리의 적대 진영으로 모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그 북한의 남침만 억제하면 되지 중국하고 적대 관계로 가는 거는 6.25 때도 아니고 냉전 때도 아닌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한테는 우리가 매년 240억 달러 작년 보면 적자인데 중국하고 홍콩하고 합치면 900억 달러 흑자입니다.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적대 관계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주변 국가들하고 두루두루 다 좋게 지내려면 미국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이 백색 국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으면 이 지소미아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연장하고는 싶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소미아를 한국이 파기하면 일본의 기술적 군사 정보가 차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파기를 말리던 미국의 마음마저 떠나게 해서 한미 동맹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이거 동의 안 하시겠네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우리가 지소미아 3년 전에 불과 체결한 겁니다. 그 전에 한미 동맹이 얼마나 튼튼했는데요.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지소미아 없이 살았고 박근혜 정부 거의 끝에 체결한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한미 관계는 완전히 다 망가졌었나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북한은 왜 우리 남한한테 잔뜩 화가 났는지 지금 잠시간의 불만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좀 이상 징후 또 비상 경보가 울렸다고 봐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북미 관계에 전념하기 위해서 예. 비용 의무상도 안 가고 최선희도 안 가고 네. 오로지 북미 협상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북미 협상이 되기 직전까지 미사일 그 실험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F-35 가지고 가는 건 계속 들여오는데 그러면 엄청난 안보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미사일이라도 개발해서 두겠다. 그리고 북미 협상이 시작되면 미사일 실험 못한다. 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한국이나 미국을 궁지에 몰려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감연합 훈련을 할 때는 여관에서는 훈련 안 하는데 이번에는 뭐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네, 네. 우리의 능력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네. 단지 핵 우산 요것의 문제이지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만 튼튼히 하면 북한이 뭐 단거리 미사일 정도 발사하는 건 우리가 예의주시는 하지만 그렇게 그 대단한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분석을 해주셨어요. 예, 좋다는 것은 성실한 분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6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박경은 씨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는 퇴근 차량들이 늘면서 정체 길이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 운전하셔야겠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일찍 분기점 화물차 추돌 사고 때문에 3차로와 갓길 막혀 있습니다. 사고 여파에 더해지면서 일찍에서 광명 쪽으로 정체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입니다. 역시 추돌 사고 여파 때문에 곤지암에서 경기 광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에서 정체고요. 이후로 수원 부근과 신갈 부근, 또 판교 일대와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부근, 또 입장에서 북천안 사이로 정체인데요. 북천안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군산 부근 작업 때문에 2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화성휴게소 부근과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 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신갈에서 광교터널, 또 부곡에서 동군포 부근, 월고부터 서창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박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추가 보복을 강행했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당시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 네. 사실 이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 있었다면 피하는 게 좋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네, 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상의 특사도 밀사에 가까운 특사도 파견했던 거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 어떤 그 외교적 해법이나 혹은 중재나 이런 걸 거부하고 저렇게 정면 싸움으로 나오는데 좀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이 됐고요. 피할 수 없는 싸움 앞에서 대통령이 어쨌든 결연한 그런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는 이후에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저런 부당한 저런 이 경제 침탈에 가까운 경제 보복 행위를 또 그냥 좌시할 수는 없는 거죠. 단호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또 외교적으로 노력할 건 노력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불매운동으로. 네. 일본에 대한 강한
항의의 표시로 말이죠. 외교할 때 힘 받으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뭐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일본 측이 오히려 외교상 몰리는 형국 아닙니까? 네.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도 별로 평가 안 좋았고 미국의 언론들도 일본의 처사에 대한 비판 논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네네. 일본도 굉장히 불안하고 당혹해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일본 경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소득도 감소하고 일본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네. 우리도 좋지는 않습니다만 누가 잘 버티느냐 단기에 이제 이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이게 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때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했는데 매주 하죠. 네. 지난주 조사를 해보니까 긍정, 대통령 일을 잘한다 49.9%, 네. 잘 못한다 45.5%로 지난 전주에 비해서 2.2%포인트 긍정평가 내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차범위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2.2%포인트 내렸다의 방점을 둬도 되는 겁니까? 약간 이제 흐름이 2주 전에, 3주 전에는 50%를 돌파했는데 약간 좀 꺾인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북한 미사일이 계속 잇따라 발사됐고요. 얼마 전에 또 민주연구원에 문서 파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 이제 그 출렁거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든가 주가 문제가 그리고 경제 불안감을 좀 조장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 좀 잇따랐고요. 이런 악재가 좀 터지다 보니까 주 초에는 좀 빠졌고 주 후반 들어서 목요일 금요일 날은 다시 반등하는 V자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요. 긍정 49.9, 부정 45.5 이렇게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이 2주 연속 내림세였는데 하락을 멈추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지.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인해서 이제 안보 이슈가 일정하게는 뜨고 또 안보 정국이 부분적으로 조성이 됐잖아요. 국회에서 안보국회도 열리고. 근데 그런 것이 가져온 반사이익의 측면도 있고 그리고 주가가 출렁인 게 굉장히 큽니다. 대통령 지지율 빠진 거는 지난주에 2번의 이 주가 충격이 있었는데 주가가 그렇게 빠지면 이게 이제 지지율에 바로 반영이 되고 또 그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일정 부분 반등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전부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큰 통계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2.9%포인트가 올랐거든요. 한국당이 지난주에 비해서. 그런데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좀 떨어진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뭐 미사일 발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경에 합의한 거. 추경에 합의한 거. 그래서 국회 여야 간의 대치가 굉장히 극렬했는데 어쨌든 추경 원안에 대해서 대폭 삭감을 했지만 어쨌든 추경을 처리해 준 것 때문에 보수층 중에서 일부가 이제 그동안 태도에 마음에 안 들어서 경제 그래도 좀 힘든데 추경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분들 중에서 일부가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올 명분이 확보됐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당이 소폭 상승한 이유를 그쪽에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적시에 추경 합의해 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 지나서 해준 건데. 그런데 이제 한국당의 지지도가 앞으로 크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횡보세를 계속 지금 국면에서는 대통령 지지도나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횡보세가 좀 보일 것 같은 이유가 지금 이 반일 경제전쟁, 경제전쟁 국면에서 어느 한쪽이 특히 뭐 득점 포인트 확실히 얻을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그 한국당 쪽에서 발언들이 너무 세게 나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또 벌써 기술 독립을 선언하는 것을 그 얘기를 신쇄국주의다. 국산품을 장려하는 건 신쇄국주의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들어보면 대못을 박는 이런 어떤 발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국민 정서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지지율이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또 이제 대통령 지지도도 조금 소폭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5 지난주에 비해서 1.7%포인트 빠졌고요. 한국당은 28.8%인데 지난주보다도
2.1%포인트 올랐고 정의당 5.9, 바른미래당 5.1, 공화당, 우리공화당 2.1, 민주평화당 1.7, 무당층 13.5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사 기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TN 의뢰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4.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요. 이미 전화 걸기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 보정도 했는데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여론의 눈동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얼마 전에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서 검출됐다고 하는데 도쿄가 내년에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상황이 심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오늘 민주당의 그 경제 침략 특위, 그 최대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쿄를 포함해서 일본 전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물론 이제 금지 구역이면 사실 좀 굉장히 세고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인근 같은 경우에는 철수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가급적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방사능이 기준치보다 4배 이상 검출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좀 무방비 상태로 일본에 여행 가는 게 그다지 안전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유의든 자제든 뭔가 권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아베 정권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에 대해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특히 안전과 관련돼서 이거를 불식시키려는 계기로 삼으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도쿄올림픽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그 안전성을 국제사회를 향해서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칫 이게 그 지금의 이 한일 간의 갈등에서 또 우리 국민들의 반일 정서하고 맞물리게 되면 안전 때문이라도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그 사고 난 곳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지역에서 소프트볼, 야구 경기 67km가 떨어진 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논란은 사실 일본 측이 자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도쿄의 그 올림픽, 패럴림픽 그 조직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선수단 식단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슈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68.9%가 우리 국민의 68.9%가 선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21.6%는 구체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반대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중도층이나 진보층의 한 70%는 찬성을 나타냈고요. 보수층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전 세계 우리 그 세계 곳곳에서 다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을 좀 압박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67km 정도면은 서울에서 직선 거리로 안성, 경기도 안성까지의 거리예요. 영향권이죠. 거기서 야구를 하겠다. 또 거기서 만든 식자재로 밥을 먹이겠다. 참 아베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사고 체계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세계인들을 안심시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금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고 저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으나 도쿄는 사실 후쿠시마에서 꽤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방사능 기준치의 4배가 검출된다는 거는 실제 후쿠시마 아까 67km라고 했었잖아요. 그 인근 같은 경우에는 오염도가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경우에 정말 안전성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8월 2일 금요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4.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유무선, 자동 응답 그리고 전화 면접을 혼용했습니다. 자, 통계 보정은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에 대한 국민들의 그 의견 어떻게 취합이 됩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 견해를 보인 국민들이 47%. 연장해야 한다. 42%. 이게 사실 지금 국민들의 불매운동 또 반일 분위기로 보자면은 팽팽하네요.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지소미아가 꼭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이 아니더라도 안보 그 자체의 측면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거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그 효용성이 크지 않고 효용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일본 측에 더 유리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여기에 그다지 이렇게 연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지금 그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게 이제 북핵인데 이 북핵이나 북한의 미사일 관련된 이 정찰 감시는 기존의 한미 연합 방위 전력으로 충분했고 지금도 사실은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그 발사 지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정보 자산들이 먼저 감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날아가서 비행해서 떨어지는 공해상에 떨어지는 그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게 그 일본의 이제 이 정보 자산들이 더 관측하기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우리가 좀 일본의 이 그 감찰 정비 능력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그래요. 그게 그 정보 위성 같은 경우에도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실제 이 감시 자산으로서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 때문에 게다가 그런데 게다가 일본이 우리를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효용성도 없고 저렇게 안보 우방국이 더 이상 아니라고 선언하는 일본과의 민감한 군사 정보를 우리가 주고받을 이유가 없느냐.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이 파기 여론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파기 쪽은 아무래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그런 유권자들이겠죠. 예, 진보층은 찬성이 파기해야 한다는 게 69%, 연장해야 한다는 게 23%로 조사됐고요. 네. 중도층은 49.5 대 39.4로 10%포인트 파기 의견이 높았고요. 반면에 보수층은 29.5 대 63.9로 연장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앞으로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쟁점이 된다면은 또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관련해서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게 한미일 삼각 방위 체제를 약화시켜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반대로 그 한미일 삼각 방위 체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미국은 왜 이 사태를 이렇게 방관하고 있느냐. 거꾸로 우리가 되물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렇게 지금 그 아베 정권이 뭐 무도하게 저렇게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을 가진 국가로서 미국이 지금껏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와 미국이 동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일부 그 전문가 중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칼은 칼집에 들어 있을 때가 무섭다.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30일에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4.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유무선 전화 면접 그리고 자동 응답을 혼용했고요. 통계 보정은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두 분 이름은 소개 안 해도 조사 개요는 소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소개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정의당,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